아줌마, 우리 진우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말이지.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면회소에서 병장이 내뱉은 이 말. 그런데 그가 모욕한 여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여군 최초 707특임대 출신 별 2개를 단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이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병장과 그를 비호한 장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 관사는 새벽 3시에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2층 침실의 거울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서희주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정복이 걸려 있었으나 그녀가 손에 든 것은 짙은 가죽 재킷이었습니다. 서희주는 42살의 나이에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초로 707특 수임무단 팀장을 역임했고 최연소로 별 2개를 단 인물이었습니다. 25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특전사를 거쳐 707특 수임무단에 자원했던 그녀는 대테러 작전 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며 군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령 시절 국내 인질극 현장에서 테러범 3명을 단독으로 제압한 일화는 아직도 특전사 교육대에서 사례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작전의 성공도 진급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 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살려줘요. 여기는 정말 지옥이에요. 22살의 조카 이진우였습니다. 서희주에게 진우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자란 조카를 그녀는 친자식처럼 돌봐왔습니다. 성실한 공대생이었던 진우는 학점 4점대를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입대 전까지만 해도 눈빛이 맑고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함께 먹었던 삼겹살집에서 진우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전 몸도 튼튼하고 적응 잘하잖아요. 1년 반 금방 가요. 하지만 입대한 지 3달 만에 걸려온 전화 속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떨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병장이랑 대위가 저한테 매일 돈을 요구해요. 안 주면 밤마다 얻어맞고 기합받아요. 이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전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끄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에 대한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언니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우를 구해낼 것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장 뒤편의 금고를 열자 태블릿 한 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밀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였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제5보 병사단의 최근 감찰 보고서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전방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내 폭행 사건이 최근 석 달간 5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며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서희주는 군 생활 20년의 경험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문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제5사단 예하 모 대대의 병사 자살 미수 사건 기록이 나왔습니다. 3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보고서에는 개인적 고민으로 인한 우발적 시도로 결론 지어져 있었으나 서희주의 눈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해당 병사가 속했던 소대의 병력 이동 기록을 확인하자 최근 3명의 병사가 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모두 긴급 전출이었습니다. 서희주는 태블릿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작전 투입 전 항상 되뇌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분노하지 말고 행동하라. 서희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관용차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움직임은 부대에 미리 통보될 것이고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유의 검은색 지프 차량 열쇠를 집었습니다. 이 차량은 5년 전 중령 시절 자비로 구입한 것으로 험지 주행이 가능한 사륜구동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서희주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천의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연천의 하늘에는 별이 총총할 것이었습니다. 최전방의 차가운 밤하늘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지프는 과천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자유로는 한산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며 서희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팀장 시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정보의 정확성과 작전의 신속성이었습니다. 인질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30km를 가리켰습니다. 과속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1시간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부를 지나고 동두천을 지났습니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졌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군부대 표지판들이 늘어났습니다. 철책과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지역의 특유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희주의 지프는 연천군 경계를 넘었습니다. 목적지는 제5보병사단 예하 모연대였습니다. 진우가 배속된 부대였습니다. 서희주는 태블릿에서 확인한 정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연대는 최근 2년간 3차례의 감찰을 받았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영 폭행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었고 모두 합에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직적 은폐였습니다. 그리고 은폐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급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희주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조카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했습니다. 연천읍을 지나 부대 방향으로 접어들자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제5보병사단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서희주는 잠시 차를 세우고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5사단장은 박상진 소장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52기로 서희주보다 2기수 선배였습니다. 그와는 특전사 시절 함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상진은 대위였고 서희주는 소위였습니다. 서희주는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기억했습니다. 원칙주의자였고 부정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태를 알고 있다면 이미 조치를 취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모르고 있거나 또는 보고가 왜곡되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서희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상진 소장의 번호는 비상 연락망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연락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급한 연락은 증거 인멸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차량을 다시 출발시키며 서희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민간인 신분으로 면회를 신청할 것이었습니다. 조카를 직접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들의 얼굴을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부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지 위에 병영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희주는 부대 정문 앞 민간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지프에서 내려 짙은 가죽 재킷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 서희주 소장이 아니라 조카를 면회 온 평범한 이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십 번의 작전을 성공시키며 단련된 눈빛이었습니다. 테러범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순간의 냉정함이 지금도 그녀의 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의 적은 외부의 테러범이 아니라 내부에 썩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군인 신분증이 아닌 일반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초병이 근무하는 초소가 보였습니다. 면회 접수는 오전 10시부터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서희주는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부대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면회소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탈출 경로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것은 작전이었습니다. 조카를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천의 아침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색 별 2개를 단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의는 때로 고요함을 깨트리는 폭풍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서희주는 차에서 내려 부대 정문 옆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 면회를 위해 찾아온 가족들의 차였습니다. 승용차 트렁크에서 음식이 든 보냉백을 꺼내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부모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면회소 건물은 낡은 2층 구조였습니다. 1층은 접수대와 대기실이었고 2층은 실제 면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접수대에는 26살쯤 되어 보이는 행정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축구 경기 생중계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낀 채 경기에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서희주는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행정병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하세요. 거기 빛이 돼 있어요. 목소리에는 어떤 정중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서희주는 아무 말 없이 비치대로 가서 신청서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면회 신청서에는 면회자의 인적사항과 면회 대상 병사의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면회자 성명에는 서희주 면회 대상자에는 이진우 이병이라고 적었습니다. 관계란에는 이모라고 표시했습니다. 작성을 마친 신청서를 접수대에 내밀자 행정병은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받아들었습니다. 신분증이요. 서희주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행정병은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는 느렸고 오타를 여러 번 냈습니다. 화면을 보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진 탓이었습니다. 입력을 마친 행정병이 말했습니다. 대기번호 32번이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희주는 대기번호표를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50대 전후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방 안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확인하거나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간식과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희주의 옆자리에 앉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밝은 얼굴로 나오려나? 서희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나 봐요. 여성은 고개를 들어 서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넘어졌다고 하던데 믿기지가 않아서요. 우리 아들은 원래 운동도 잘하고 몸도 튼튼한 애거든요. 서희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조직적인 폭력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또 한 번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무 문제 없대요. 간부들은 다 잘 지낸다고만 하고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희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아들이 고통받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부대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대기번호는 느릿느릿 올라갔습니다. 10번, 20번, 25번. 1시간이 흘러 11시가 가까워지자 서희주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접수대의 행정병이 무기력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32번 이진우 이병 면회자 2층으로 올라가세요. 서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면회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가족들과 병사들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7번 면회실 앞에서 서희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주가 기억하는 조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체중은 최소한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우의 손이었습니다. 왼손 손등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3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2개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꾹 참았습니다. 진우는 이모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왔어요. 서희주는 조카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뒤에 2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다이아몬드 3개를 단 대위였고 다른 한 명은 병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감시하듯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오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 이병의 소대장 오지훈 대위입니다. 말투는 정중했으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희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무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대위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서희주가 앉은 테이블 건너편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병장도 따라서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병장의 이름표에는 강철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희주의 가방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 뭐 좋은 거 가져오셨어요? 서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병장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용돈도 좀 싸주시고 그러던데. 우리 진우가 부대 생활 좀 편하게 하려면 선임들한테 잘 보여야 하거든요. 노골적인 금품 요구였습니다. 서희주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 건가요? 강 병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오 대위를 힐끗 보더니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5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진우 한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오 대위가 거들었습니다. 병장 말이 과한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대장이 나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조카분이 편할 겁니다. 그는 서희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희주의 가방끈을 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럼 좀 깎아줄 수도 있고.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금품 갈취에 성추행까지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희주는 오 대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지금 조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진우의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손가락을 부러뜨린 손이었습니다. 서희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작전 현장에서 보이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테러범을 향해 조준경을 들이대던 순간의 살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서희주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 대위와 강 병장은 그녀가 돈을 꺼내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희주가 꺼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희주는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화면에는 즐겨찾기로 등록된 연락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서희주다. 박상진 소장 지금 10분 준다.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희주는 오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이랑 감찰참모 데리고 지금 당장 면회소로 와. 자네 부하들이 나한테 금품 갈취하고 성추행을 시도하는 데 와서 직접 확인 좀 하지 그래.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진 소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서희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대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줌마 지금 무슨 장난을. 서희주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소장이라고 불러. 그 순간 오 대위와 강 병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희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죽 재킷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안에 입은 티셔츠 목 부분에 걸려있던 인식표가 드러났습니다. 군인 인식표였습니다.
오대위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 병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희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신분증이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 서희주 소장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군형법 위반 및 갈취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면회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 대위는 문을 향해 뛰어가려 했으나 서희주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완전 군장을 한 헌병 4명이 들어섰고 그 뒤로 헌병 대장과 감찰 참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별 2개를 단 사단장 박상진 소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박상진 소장은 서희주를 보자마자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부사령관님 제5보 병사단장 박상진 소장입니다.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를 가리켰습니다. 오 대위가 앉았던 자리에는 그가 벗어 던진 모자가 놓여 있었고 강 병장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희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2명이 민간인을 사칭한 나에게 금품 500만 원을 요구하고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서희주는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조직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의 피해자다. 즉시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라. 박상진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나? 즉시 조치하라. 헌병들이 오 대위와 강 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 병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서희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진우의 손에 담뱃불을 지질 때도 몰랐나. 손가락을 부러뜨릴 때도 몰랐나. 강 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병들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면회실에는 서희주와 박상진 소장 그리고 진우만 남았습니다. 서희주는 조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모가 왔으니까. 진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2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희주는 조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방첩사 수사팀을 즉시 투입하겠다. 박상진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면회소 밖에서는 이미 헌병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의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면회소에서 나온 서희주는 박상진 소장과 함께 부대 막사로 향했습니다. 헌병대장이 이끄는 수사팀도 뒤따랐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막사 건물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헌병 차량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에서 급파된 수사관 6명도 합류했습니다. 서희주는 막사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3층 구조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진우와 같은 병사들이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복도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하사 1명이 놀란 얼굴로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난 데다 뒤따르는 헌병들의 모습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철구 병장의 생활관이 어디인가? 박상진 소장의 질문에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층 203호입니다. 일행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서희주는 생활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단 침대가 빽빽하게 늘어선 방 안에는 주말 외출을 나가지 못한 병사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과 헌병들이 지나가자 황급히 일어나 자세를 고쳤습니다. 2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8개의 2단 침대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개인 관물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강철구 병장의 자리는 창가 쪽 구석이었습니다. 그의 침대 위에는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희주가 말했습니다. 강철구 병장의 관물대를 열어보라. 방첩사 수사관 2명이 관물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절단기를 꺼내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쇠가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습니다. 관물대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한 묶음에 100만 원씩 모두 12묶음이었습니다. 1,2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장이 보유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관물대 깊숙한 곳을 뒤지자 검은색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희주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이진우 입영 50만 원, 9월 22일 김민수 일병 30만 원, 10월 3일 박준영 입영 40만 원.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석 달간의 기록만 해도 20명이 넘는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갈취의 증거였습니다. 수첩 뒷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박 수익 배분 내역이었습니다. 강철구 병장은 생활관 내에서 불법 도박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익금을 상급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록에는 이름 대신 계급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위님 목 40%, 중대장님 목 30%, 본인 30%. 서희주는 수첩을 박상진 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사단장은 수첩을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박상진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희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오지훈 대위의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일행은 막사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교 숙소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오지훈 대위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이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희주가 방첩사 수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트북을 압수하고 즉시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라. 수사관이 노트북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서희주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 서랍장, 책장. 모든 것이 군인답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된 외관 뒤에 썩은 본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자 서류 철 몇 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대 업무 관련 문서였으나 그중 한 철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표지에 아무 표시도 없는 검은색 철이었습니다. 서희주가 철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인사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징계 기록 전출 신청서 면담 기록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에 수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합의 처리. 피해자 회유 완료. 전출 승인하되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변경. 징계 무마. 상급 부대 보고 불필요. 은폐와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희주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년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병영 폭력 사건이 최소 15건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단 3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은폐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발생한 병사 자살 미수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피해 병사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으나 사건 경위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는 선임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견디지 못해 목을 매려 했습니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하단에는 빨간색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지시사항 개인 고민으로 사건 종결. 관련자 전원 타 부대 전출 조치. 서희주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소대장인 오지훈 대위부터 중대장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까지 모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문서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연대장을 소환하라.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답이 돌아왔습니다. 연대장은 현재 골프장에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희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말 오전 부대원들이 고통받는 동안 연대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즉시 복귀 명령을 내려라. 1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보직 해임한다. 박상진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무전이 오갔고 10분 뒤 회신이 왔습니다. 연대장이 급히 복귀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희주는 막사를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흙바닥 광장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연병장에는 부대 전체 병력이 집합했습니다. 400여 명의 장병들이 중대별로 정렬해 서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상진 소장과 서희주 그리고 헌병대장이 섰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타난 데다 낯선 여성 장교와 헌병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희주의 계급장을 본 병사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 장병은 경청하라. 오늘 이 부대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품 갈취와 조직적 폭행 그리고 상급자의 은폐가 확인되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옆에 계신 분은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 서희주 소장님이시다. 서희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를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훈련받은 발성법이었습니다. 나는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 서희주다. 오늘 이곳에서 내 조카가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사령관의 조카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서희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조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대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다. 너희 중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서희주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병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군인이다. 적과 싸우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전우를 괴롭히기 위해 입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일부 인간들은 그 본분을 망각했다. 서희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것이다. 그 누구도 계급과 권력으로 범죄를 은폐할 수 없다.
연병장 뒤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었습니다. 연대장 최원석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골프복 차림으로 황급히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상진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원석 대령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계급장을 떼라. 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을? 서희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원석 대령 당신은 연대장으로서 부하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방조했다. 직무유기와 은폐교사 혐의로 보직 해임한다. 최 대령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헌병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최 대령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나는 연대장이라고요. 서희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연대장 직책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져라. 헌병들이 최 대령을 끌고 갔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궁화 3개를 단 연대장이 헌병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희주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병사는 신고하라. 방첩사 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진술을 받을 것이다.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임시 신고소로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으나 곧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희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의 용기를 만들고 그것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오후 3시 임시 신고는 마감되었습니다. 총 37명의 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은 오지훈 대위와 강철구 병장을 포함해 총 11명이었습니다. 서희주는 그들 전원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천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서희주는 막사 앞에 서서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숨쉬는 곳으로. 그것이 그녀가 별을 달고 이 자리에 선 이유였습니다. 오후 4시 제5보 병사단 헌병대 수사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희주와 박상진 소장 그리고 방첩사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지훈 대위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방첩사 김태훈 소령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부사령관님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복호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소령이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익관리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정교하게 작성된 표가 나타났습니다. 표에는 날짜별로 도박 수익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생활관에서 화투와 포커 도박이 벌어졌고 판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총 수익금은 최근 6개월간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익 배분 내역이었습니다. 표의 오른쪽 열에는 배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대장 오지훈 대위 40%, 중대장 30%, 강철구 병장 30%. 중대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김소령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월별 정산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매달 말일 중대장실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대장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지훈 대위는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서희주가 물었습니다. 중대장은 누구인가? 박상진 소장이 부대 편제표를 펼쳤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이정훈 소령입니다. 38세이고 육사 73기입니다.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궁화 하나를 단 소령이 부하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수익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시했습니다. 이정훈 소령을 즉시 소환하라.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이정훈 소령은 현재 중대 사무실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헌병 4명이 출동했습니다. 서희주는 노트북 파일을 계속 검토했습니다. 또 다른 폴더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지훈 대위와 강철구 병장 그리고 이정훈 소령 사이의 오간 대화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신병이 들어오면 집안 형편을 파악하고 돈을 뜯어낼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부모가 자영업자이거나 재산이 있는 병사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대화에서 강철구 병장이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달 신병 중에 괜찮은 애 있나요? 이정훈 소령이 답했습니다. 이진우라는 애 이모가 군인인데 계급이 높은 것 같더라. 조심해서 건드려. 서희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진우의 배경을 알면서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군인 집안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대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10분 후 이정훈 소령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수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무궁화 하나를 단 그는 3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들어오는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이 소령은 수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서희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소령 이정훈입니다. 서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이 소령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익 배분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서희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소령은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오 대위가 제 이름을 무단으로. 서희주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소령이 직접 서명한 영수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말일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소령 당신은 중대장으로서 부하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다. 서희주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 2명이 이 소령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이 소령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어린 자식이 2이나. 서희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병사들에게도 모두 부모가 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생각해 봤는가? 이 소령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수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노트북에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폴더가 열렸습니다. 폴더 이름은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워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문서는 병영 폭력 사건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2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사건 내용이 담긴 초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축소되고 왜곡된 최종본이었습니다. 초안에는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과 가해자의 명단 그리고 사건의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사건이 단순 다툼으로 축소되었고
쌍방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문서 상단의 메모였습니다. 대대장님 검토 완료. 이대로 상급 부대 보고 가능. 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서희주가 물었습니다. 대대장은 누구인가? 박상진 소장이 편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정수연 중령입니다. 41세이고 육사 69기입니다.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었습니다. 서희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소대장 중대장을 넘어 대대장까지 연루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정수연 중령도 즉시 소환하라. 박상진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대장실로 연결된 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인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정수연 중령은 1시간 전 퇴근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희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주를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즉각 지시했습니다. 정수연 중령의 관사 주소를 파악하라. 헌병대를 급파해 신병을 확보하라. 만약 관사에 없으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라. 헌병대장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무전이 오갔고 헌병 차량 2대가 출동했습니다. 서희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연천의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연 중령은 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연행하려 하자 거칠게 저항했으나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후 6시 정수연 중령이 수사실로 압송되었습니다. 무궁화 2개를 단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서희주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 소장이 뭘 안다고 여기서 난리를 치는 거야. 수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부사령관님께 즉시 사과하라. 하지만 정중령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군대가 원래 이런 거 아냐? 애들 좀 혼내는 게 뭐가 문제야? 서희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중령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중령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희주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연 중령, 당신은 지금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이다. 정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범죄자? 증거가 어디 있는데? 서희주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검토하고 승인한 허위 보고서가 여기 다 있다. 당신의 서명과 메모까지 전부. 정중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희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대대장으로서 500명 넘는 장병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책임을 져버렸다. 부하들이 고통받는데도 눈을 감았고 심지어 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서희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젊은 병사들이 군대를 지옥이라고 부른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부모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았다. 정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술 기운이 깬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희주가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수연 중령을 구속 수감하라. 내일 아침 군 검찰에 송치한다. 헌병들이 정중령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수사실 문이 닫히자 서희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상진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령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단장으로서 부하 관리를 제대로 못해. 서희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박 소장도 몰랐던 일이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그녀는 박상진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박상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밤 9시 서희주는 국군방첩사령부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국방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요 언론사들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제5보병사단 병영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전군의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희주는 연천의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정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제5보병사단 병영 비리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전군의 특별감찰팀을 파견하고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오지훈 대위와 강철구 병장을 비롯해 이정훈 소령 정수현 중령 그리고 최원석 대령까지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폭행 갈취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은폐 교사 등 다양했습니다. 석 달 후 육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의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서희주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에는 별 하나를 단 준장이 앉았습니다. 군판사 김영수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고인 11명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공포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준장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육군 대위 오지훈 외 10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군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오지훈 대위는 소대장의 직위를 이용해 37명의 병사에게 총 2,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을 운영하며 3,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강철구 병장은 직접적인 폭행과 갈취를 주도했고 담뱃불로 병사들을 고문했습니다. 이정훈 소령은 중대장으로서 범죄를 방조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았습니다. 정수현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원석 대령은 연대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검사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가? 오지훈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재판장님. 모두 인정합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차례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진우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하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얼굴의 멍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등의 담뱃불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군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오지훈 대위와 강철구 병장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진우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입대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강 병장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생활관 뒤편으로 데려가서 5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 내면 군 생활이 지옥이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매일 밤 기합을 받았습니다. 팔굽혀펴기를 수백 개씩 시켰고 못하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느 날은 담배를 피우면서 제 손등에 불을 댔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진우는 손등에 흉터를 들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진우의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군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같은 소대 소속이었던 김민수 일병이었습니다. 그는 강철구 병장에게 40만 원을 갈취당했고 거부하자 손가락 2개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 박준영 이병은 도박을 강요당했고 진 돈을 갚지 못하자 한 달 내내 폭행을 당했습니다. 총 15명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서희주였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별 2개를 단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사령관 서희주 소장님 증언 부탁드립니다. 서희주는 침착하게 사건 발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조카의 전화를 받고 면회소에서 직접 갈취 시도를 목격한 것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며 조직적 범죄를 확인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군대 내부의 권력 구조를 악용해 범죄를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서희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자인 병사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재판장 김영수 준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문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지훈은 징역 7년에 처하고 군에서 파면한다.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오지훈 대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강철구는 징역 5년에 처하고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강철구 병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은 징역 4년에 처하고 군에서 파면한다. 이정훈 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연은 징역 5년에 처하고 군에서 파면한다. 정수연 중령은 주저앉았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피고인 최원석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군에서 파면한다. 최원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을 착취했다. 특히 간부들은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다. 이는 군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희주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계룡시의 육군 본부 근처 공원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희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곧 멀리서 군복 입은 청년이 걸어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방첩 사령부 행정병으로 전입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공포 대신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희주를 보자 밝게 웃으며 경례했습니다. 충성 부사령관님. 서희주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진우 많이 좋아졌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희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선물이다. 받아라. 진우가 상자를 열자 깔끔한 디자인의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희주는 진우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거라. 그리고 이 경험을 잊지 마라.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저도 이제 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처럼요. 서희주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공포에 떨던 청년이 이제는 당당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제대 후에 방첩사에 지원해도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다. 진우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내려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서희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정의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이라고. 진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공원 저편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희주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저렇게 평화롭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모, 제5사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희주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지휘부가 부임했다. 그리고 전 부대의 인권 교육이 강화되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후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겠네요. 서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의 병영 문화 개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했고 외부 감찰을 정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서희주와 진우는 공원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이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서희주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긴. 내가 용기 내서 전화한 거다. 내가 침묵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다.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희주는 진우를 보내고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연천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진우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주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별 2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별의 무게는 단순히 계급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의무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별을 달고 있는 한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벚꽃은 계속 피어났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계룡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서희주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하루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수십 명을 구할 수 있고 침묵하지 않는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함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